정치권 소식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분도 함께 이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발표 어떻게 나는지 지켜보셨을 텐데 그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쭤보죠. 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가 이제 발표됐는데요. 그 계기는 사실 민주당의 그간의 괴담, 선동에 가까운 여론전 때문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불안이 소금 사죄 기기와 같은 그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당정협의 들으셨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해양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거고, 점검 시기를 단축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모든 어종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기 전인 201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직전의 국내 해안의 방사성 점검 농도와 지금 현재의 점검 농도는 차이가 없고, 그리고 2011년 이후에 약 7만 5천 건 정도의 수산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건수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 입장은 명확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첫 번째 원칙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만약에 IAEA 결과가 나왔지만 검증 결과가 안정성이 없다, 그러한 판단이 되면은 방류를 반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거짓 선도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마치 수입이 돼서 우리 국내 밥상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은 지금도 수입이 금지예요. 그리고 그러한 수입 금지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천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이 정부 여당에서 가지고 있는 일관된 원칙인데 그것을 괴담으로 자꾸 유포하고 그리고 국민 정서를 자극해서 불안을 조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자꾸 이제 괴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소위 일본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걸 어떻게 괴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얘기한다고 국민들 70, 80%가 신뢰하겠습니까? 근본적인 예를 들면 공포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그 우려에 대해서 해소하는 게 문제인데 우려 해소보다는 민주당과의 공격에 또 방향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용 나온 거는 좀 더 촘촘하게 조사하겠다는 내용하고 괴담을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산업자분들에 대한 소비 어떤 거와 관련된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근데 계속 괴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가 발생하고 있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원자력 부자청에서 도쿄전력의 원자료에 균열이 있기 때문에 평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라고 요청을 했었고 일본의 야당, 입헌민주당 중의원이죠. 시료 채취에 균일성이 없다. 교반 작업이라고 해서 원자로 내에 있는 어떤 오염수를 갖다가 섞는 작업 없이 그냥 위에만 떠서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당장 후쿠시마 근방에 있는 우럭이 세시미 180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는 문제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했을 때 소위 이런 사태로 인해서 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밝히라고 얘기했더니 이걸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이건 매우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상의 우려를 가지고 다시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정쟁화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를 안심시키는 주체입니다. 무슨 예를 들면 민주당이 같은 야당처럼 정부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괴담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우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국민들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우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정부가 들고 나온 게 매일 실시하겠다라고 한 브리핑이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도 지금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정부 입장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떤 오염수 투기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IAEA의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고 얘기합니다만 IAEA가 보편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IAEA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검증은 하지만 투기 여부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측면인 거죠. 또 그다음에 IAEA만 유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태평양 도서 18개국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시료 채취를 해서 검증을 했는데 시료 채취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우려가 존재한다면
생존과 건강 문제는요, 비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돌다리를 두들기고 더 두들겨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전 데일리 어떤 내용을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주일이라도 이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내부에서 나오는 우려가 분명히 있으면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단위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설명은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괴담이다, 선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80%가 이 괴담과 선동에 넘어갈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걸 괴담이라고 말씀하지 말고요. 진정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전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분명한 대책을 발표했죠. 그 대책을 민주당에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대책이 없다 자꾸 주장하시고 불안을 조장하니까 저희가 괴담이라 하는 건데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IAEA의 검증 결과가 만약에 안전성이 없다면은 저희는 방류를 반대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태도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이에요. 뭐냐면은 2021년도 4월에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IAEA의 검증에 따라서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기조와 지금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가 IAEA 검증단에는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나라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 기조를 이어오고 있고 그러한 국제기구, 확인된 국제기구가 검증하는 것을 안 믿겠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것이 민주당이 유포하는 걸 괴담이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IAEA 중간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발표한 것을 저희 정부 여당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최종 검증 결과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중간 보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염수 방사능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첫 번째, 방류 뒤에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 방사능 물질에 대한 영향 평가를 국내 해안 3km에 있는 물고기는 제외하고 평가를 하자는 원칙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다 걱정하시는 유기결합 삼중수소 형성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점검하자 그랬어요. 그 중간 보고 결과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아마 그 두 가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여당은 IAEA 중간 보고서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기다리자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그 대책 결과에 따라서 안정성이 안 된다면 반대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도 야당이라도 아무리 야당이지만 무조건적인 선동에 가까운 그런 여론전을 할 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따른 그런 검증 결과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중간 보고에서 우려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점검하는 자세가 우선인 거죠. 그리고 이미 정부 여당과 그리고 합의된 결과에 따라서 여야가 청문회도 하겠다면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청문회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IAEA가 기준이 정확히 맞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의원 전 장관이 IAEA 기준에 부합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시기에 맞는 청문회도 같이 합의를 하는 게 우선이지 자꾸 반대적인 입장, 정서를 자극하는 입장, 불안을 조장하는 입장, 그런 입장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니 계속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야당은 입도 열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으면 야당 문제제기 하는 거죠. 야당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예를 들면 일종의 독재인 거죠. 정부 여당 입장만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 문재인 정부 말씀하시는데 2017년도에 문건 가지고 문제제기하시면서 그건 전문가 의견이었고 2018년에 민주당 정부는 명확하게 예를 들면 오염수 문제와 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인데 IAEA의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만 그 앞에 전제 조건으로서 몇 가지를 건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내용들 앞에 건 빠뜨리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만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IAEA가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IAEA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소위 지금 투기라고 얘기하는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는 60여 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IAEA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환경부 장관도 반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야당은 그 이전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촉구하는 건데 이걸 괴담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앞으로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청문회 할 수 있겠습니까? 청문회 못하죠. 그러면 계속 괴담이라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마치 IAEA 검증 결과 최종 보고서 나온 다음에 설사 안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아까 정의원 전 장관이 몇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시한 조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원칙이 우리나라 전문가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문제예요. 예. 당시에 포함된 전문가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것이 2021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느냐 부분이에요. 자꾸 IAEA 기준이 맞지 않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IAEA가 국제 원자력 기구가 전 세계 각국이 합의한 그러한 중립적인 기구인데 11개국이 왜 참여하겠습니까?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검증을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예. 자, 저희가 남아있는 주제가 또 여럿 있어서 여기에 대한 반박은 간단하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반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IAEA가 7월 달쯤에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전 그 이전이라도 청문회를 빨리 좀 개최를 해서 국민적인 우려가 무엇인지 그 우려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은 과학적 내용으로 논쟁하기보다는 예. 한쪽은 괴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오염수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적 논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같은 걸 개최해서 과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예. 하나하나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청문회 개최까지는 합의가 됐으니까 이후의 상황이 좀 빠르게 전개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이번 주에 사실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자체가 교육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또 지금 수능이 한 5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 나온 이야기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는데 그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방점은 사교육비가 약 26조에 달합니다. 그 26조가 우리 가계 경제에 굉장한 부담이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 밖의 수능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으니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는 게 우리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자. 그래서 교육 과정 안에서 수능을 출제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큰 원칙입니다. 과연 이것이 잘못된 말씀인가요? 저는 과거 박근혜 정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수능의 EBS 집적 연계입니다. EBS 교과서만 보더라도 EBS 문제지만 보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지였고 그래서 당시에 EBS 수능 강좌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심지어 스타 강사라고 하는 사교육 시장의 우리 학원 스타 강사들도 교육자로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과감히 본인의 사적 이익을 포기하고 EBS 스타 강사로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EBS 강의만 들어도 수능 대비가 됐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붕괴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EBS의 집적 연계 출제가 점점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큰 방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야당이 또 야당의 모 전직 청와대 출신 인사가 비판하는데 그 비판이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달게 받겠지만 사교육 시장에 내몰린 가계와 우리 학생들을 온전히 공교육 시장 안에서 공교육에 의존해서 EBS만 보더라도 수능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발언인지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요.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건데요. 무슨 뭐 야당에서 이거 갑자기 제기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고 교육부 장관이 잘못 설명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혼란을 발생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대통령이 잘못 얘기했거나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잘못 설명했거나 상관없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 혼란이 난 것이고 그 혼란이 어디에 미쳤습니까? 소위 150일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갑자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비판하시는 게 저는 선호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사교육과 교육 관료의 유책 카르텔이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감사하고 수사하시면 되는 문제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난이도 문제로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면서부터 150일 지금까지 계속 잘 준비해 왔는데 150일 이후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방식으로 변할 수 있어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면 그 우려에 대해서 잘 안 치는 게 낮추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건데 다시 또 정쟁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교육 전문가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소위 수능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그 안이 올라오면 대통령께서는 그 안을 수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갑자기 작년 6월 달에도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말을 안 들어라고 얘기하면서 담당 국장, 그러니까 150일 앞둔 담당 국장을 갖다가 경질을 하고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희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경질설이 흘러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감사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한 건 사실인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뭐 임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에서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하게는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소위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실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해소를 언급을 하고 그 뒤에 교육부에서 대입국장을 교체를 했는데 그게 그 언급이 나오고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사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맞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에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수능을 출제하거나 감수하는 위원들은 자녀가 수능을 보거나 연계가 돼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을 속이고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고 검수위원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이 12년 동안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교육국장이라고 하면은 담당 국장이 맞습니다. 그러한 사태가 해소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그러한 의심이 간다면은 당연히 교육과정방 수능이 불수능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한 것이고 지금 상황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진행해야 되고 그간에 2011년도에 그러한 사태가 그 이후에는 없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요. 지금 혼란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혼란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만 충실히 받고 EBS 강좌나 EBS 교재만 충실히 받아서 공부를 한다면 수능이 대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방침을 주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인사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직 관련해서 인사가 대통령 결재까지 났다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인사 관련 논란이 세 번째라서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까라고 봤을 때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조직도 아니고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매우 인사 문제가 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안정성이 없게 된다면 저희 국가정보원으로서 국가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나오는 판단들은 뭐냐면 내부의 갈등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해서 기조실장이 사표를 내는 방식 아주 좀 특이한 방식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걸 또 국정원장한테 바로 보고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얘기하는 방식이 벌어졌었고 이게 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건 어떤 형태든 국정원 내부에 상당히 인사 문제와 관련된 알력 세력이 존재한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쪽이 인사를 전행하니까 그 인사 전행에 맞서서 전행 갖다가 고발하는 과정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한쪽이 인사를 좌지우지할 때 반대편이 또 반대의 방식을 통해서 그 정보를 흘려서 인사를 막게 하는 방법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인사 실패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안이 올라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세 번째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인사 검증이든 아니면 인사 내부의 방안과 내용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문제입니다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법무부의 인사검증단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까지 인사 검증과 인사 내용에 실패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대통령실은 지금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이잖아요. 국정원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비치는 것은 사실 국민들한테 보기 안 좋고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왜 이렇게까지 갔느냐 하는 부분을 되짚어 보면은 결국 국정원은 미국의 CIA와 같은 기관이에요. 그럼 굉장히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가야 될 정부 조직이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또 거론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하는 이유만으로 국정원을 초강타를 했어요. 뭐냐면은 국내 정보 조직을 완전히 없앴죠. 그리고 대공 산업 스파이, 대테러, 사이버 테러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했는데 실상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가 간첩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주통일 민중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북한에 가까운 그런 간첩 활동 그런 데 대한 수사가 전면 중단이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권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국정원이 제대로 해야 될 그런 대공 기능
왜 우리나라 엄연한 분단 국가고 사실 북한의 테러 위험이나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데 대한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 자체가 국정원이 이미 초토화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 국정원 내부의 알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국정원이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부를 살리겠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권의 교체 유무를 떠나서 국정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러한 국정원의 고유의 기능, 대공, 사이버 테러, 대테러, 산업 스파이 이런 거의 기능들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그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정원 인사에 관련한 내용까지 오늘 이 시간은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